2014년 8월 6일 오후 3시 30분 강화도의 한 야산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알몸 상태로 하늘을 바라본 채 누워있던 시신의 사인은 두부 손상, 즉 머리 뒷부분에 큰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확인 결과 시신의 주인은 인천에 사는 회사원인 30대 신모씨. 약 일주일 전인 7월 31일 집을 나선 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그는 어쩌다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일까요? 그런데 시신을 발견한 지 불과 4시간도 되지 않아 한 남성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던 60대 권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신 씨를 살해한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단 신 씨의 마지막 행적부터 쫓아보려고 합니다. 신 씨는 7월 31일 오전 11시 24분 직접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강화도로 들어서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11시 43분 신 씨의 매형이 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 씨는 그 통화에서 지금 강화에 들어와 있고 여기 군청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점심시간이랑 겹쳐서 오후 1~2시경이 되어야 일이 끝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보고 집에 가면 오후 4~5시경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도 신 씨는 집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신 씨 아버지의 제삿날이어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여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 준비를 마친 채 신 씨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예정된 제사 시간이 지나도 신 씨가 오지 않자 가족들은 바로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신 씨는 갑자기 왜 강화도로 향했던 것일까요? 신 씨는 2013년 6월 강화군 황청리에 있는 권 씨의 토지 200평을 매입했습니다. 권 씨는 1억 3천만 원에 신 씨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 원을 받으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권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받고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지 못했고 결국 이 문제로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권 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1억 1,200만 원을 돌려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신 씨는 권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권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권 씨가 신 씨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 씨는 드디어 문제를 단판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강화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권 씨의 집으로 향한 신 씨는 오후 1시 18분경 권 씨의 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 씨의 차량이 권 씨의 집을 빠져나가 강화대교에 오르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CCTV에 찍힌 운전자가 신 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옷 색깔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신 씨의 차량에 대한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2시 9분 김포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신 씨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차 후 5분 정도 그 자리에 대기하다가 누군가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이 인물은 택시를 타고 강화도 초입의 한 공원에서 내렸습니다. 이 시각이 오후 3시 23분이었습니다. 경찰은 택시 회사를 샅샅이 뒤져 해당 택시를 찾았고 택시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흔치 않은 장거리 손님이라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또한 돈이 조금 축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가리킨 인물은 바로 권 씨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 씨의 차량을 수거했고 차량 내 내비게이션이 사라진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권 씨가 신 씨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경찰은 추가로 CCTV를 분석했고 7월 31일 오후 12시 40분 권 씨의 트럭이 집을 나섰다가 30분 후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이때 시신 유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의 집에서 30분 거리에 속하는 지역을 집중 수색합니다. 그리고 실종 6일 만에 강화군 서남면의 야산에서 신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곧장 자택에 있던 권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후 경찰은 신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4km 떨어진 강화군 용정리의 해안도로변 풀숲에서 신 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사원증 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갑과 휴대전화에서 지문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권 씨의 지문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경찰은 권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권 씨의 집 문틀과 슬리퍼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사망한 신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권씨가 신씨의 시신을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트럭에서도 혈흔을 발견했고 신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권씨의 주장과는 별개로 경찰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권씨가 이미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권씨는 지역 경찰에게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전과 33범으로 과거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및 변사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이번에야말로 해묵은 사건들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체 어떤 사건들일까요? 먼저 2001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40대 이모 씨는 한동안 친정집에 머물다 강화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며칠 후 놀러오라는 말을 남긴 그녀는 이후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는 권 씨의 동거녀였습니다. 이혼한 후 강화도에 일을 하러 갔다가 횟집을 운영하던 권 씨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권 씨에게 연락해 그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 씨는 병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 친구에게 확인하자 실종된 날 이후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순 가출로 보고 이렇다 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녀는 갑자기 왜 사라진 것일까요? 가족들은 당시 그녀가 권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상황임을 지적하며 권 씨가 그녀의 실종에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실종 얼마 전 권 씨의 본처가 찾아와 이 씨를 때리고 위협했던 일이 있어서 일본으로 잠시 떠나 마음을 정리하고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권 씨는 이 씨의 실종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범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2004년 9월 21일 또다시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사람은 권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조모 씨였습니다. 그는 권 씨 곁에서 여러 일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조 씨는 택시기사 일을 하다 그만두고 강화도에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이 바로 권 씨였습니다. 확인 결과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후 면사무소에 가 인감증명서를 뗀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후 감쪽같이 사라진 조 씨. 마을 사람들은 조 씨가 실종 전 권 씨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자주 토로했다고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조 씨가 3천만 원의 권 씨의 토지를 샀는데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많은 불만을 내비쳤고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권 씨에 대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컷 부려먹기만 하고 욕심이 많은 나쁜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실제로 권 씨가 이 씨를 죽였으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조 씨 실종에 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그에게서 어떠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 잠잠해질 무렵 다시 한번 마을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2006년 8월 19일 강화의 한 펜션 관리인인 박모 씨가 실종된 것입니다. 펜션 문은 열려 있었고 소지품은 모두 그대로 놓여 있는 채였습니다. 그리고 수색 보름 만에 근처의 애산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여름철이라 부패가 심했지만 타살의 흔적은 뚜렷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실종 당일 누군가 박 씨를 만났다고 제보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권 씨였습니다. 권 씨는 경찰 수사에서 등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박 씨가 보여 함께 담배 하나를 태우고 집에 간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권 씨의 집과 바로 이웃이었던 펜션 사이에는 토지 진입로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권 씨가 박 씨 실종 당일 오전 11시 28분 펜션이 가입한 보안 경비업체에 전화해 보안기기를 설치하면 비디오로 항상 감지가 되는 것인지 건물 주위에 침입하는 사람들은 이를 알 수 있는지 등을 거듭 물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런 권 씨를 데려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총 3차례에 걸쳐 박 씨를 죽였느냐 물었으나 권 씨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민들이 권 씨의 과수원에 과거 실종된 사람들이 묻혔을 것이라 제보하자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과수원을 수색하고 이곳저곳을 탐색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권 씨는 이번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러한 강력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는 우연히 사건에 휘말린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참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일까요? 그런데 여러 정황은 그가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씨 실종 후 닷새가 지났을 때 권 씨는 조 씨와 함께 이 씨의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갑작스레 방문한 그는 이 씨 가족들에게 이 씨한테 연락이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방문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각 권 씨의 휴대전화에 051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시 뒤 조 씨에게 이 번호가 어디 번호인지 전화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조 씨는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 씨는 갑자기 이 지역번호가 부산 지역번호라며 이 씨가 바람을 쐬러 부산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내 권 씨 역시 이 씨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권 씨는 가족들에게 이 씨가 또 일본에 갔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가출한 것으로 꾸미기 위한 연극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당시 경찰에서 출입국 기록과 계좌 내역, 병원 진료 내역을 모두 확인했지만 아무런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동거하던 사람이 집에 오지 않으면 미기가자 신고든 가출 신고든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이 씨가 실종된 지 약 한 달 후인 2002년 1월 17일 이 씨 소유의 아파트를 권 씨가 대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권 씨는 이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조 씨가 실종된 이후인 2004년 10월 11일 조 씨의 토지가 팔린 것이 확인됩니다. 그 토지를 산 것은 바로 권 씨. 권 씨는 실종 당일 매매 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조 씨와 함께 직접 떼러 면사무소에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 그리고 박 씨, 마지막으로 신 씨까지. 공교롭게도 권 씨와 토지 문제가 있었던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이득을 챙긴 것은 권 씨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일을 일으킨 범인이라면 토지 문제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권 씨는 과거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절 강화도 일대 토지를 사들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토지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고 원하는 토지를 사거나 팔기 위해 상대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개의 목을 잘라 상대가 지나는 길가에 두는 등 섬뜩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토지를 담보로 빚을 내서 다시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토지를 불렸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그는 늘어나는 토지만큼 빚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가 내야 할 이자만 연 1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 압박을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에 대한 과한 집착은 토지를 곧 자신의 정체성과 명예로 스스로 규정지은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지만을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자기가 자신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협받으면 과도한 분노를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일련의 사건들이 권 씨에 의한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과 33번인 그는 세상 일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수많은 전과를 저지르고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많다는 것을 체득했으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발견된 두구의 시신일 것입니다. 마침 발견된 두구의 시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구의 시신 모두 주된 손상이 머리 뒤편에 집중된 점으로 보아 상대의 뒤쪽에서 가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권 씨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던 지인 역시 전화를 받고 있던 도중 뒤에서 무언가에 가격을 당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범행 타이밍을 노려 공격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범행 동기 자체는 자신의 토지 문제에 대한 분노 때문일지 모르지만 범행 자체는 단순히 우발적인 분노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분노만으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면 무차별적인 공격 양상을 보였을 것이며 오버킬의 모습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박 씨의 옷과 신 씨 머리 뒷부분에 남은 동그란 구멍 흔적입니다. 동그랗고 뾰족한 무언가로 얕게 찌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을 보면 꼬리가 생기지 않은 완전히 동그란 형태입니다. 만약 대상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느 한쪽으로 꼬리가 생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동그라미 형태라는 것은 대상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태, 즉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한 후에 남긴 흔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흔적의 형태와 깊이로 보아 치명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일종의 표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횟집을 운영하던 권 씨에게서 끝이 뾰족한 어구를 수거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떠한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권 씨는 어떤 인물일까요? 만약 그가 정말 연쇄살인범이라면 그동안 알려진 연쇄살인범과는 조금 다릅니다.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달아 사람을 죽인 것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 정황 증거일 뿐 어떠한 직접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경찰도 신씨 사건만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위시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60대인 권 씨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치러야 할 죗값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정말 연쇄살인범이 맞을까요?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데다 당시에도 증거 부족으로 권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안타깝게도 혐의 입증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권 씨는 자신 주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내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니 평생 그렇게 엮일 운명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게 정말 그의 팔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강화 일대의 연쇄 실종 및 변사 사건의 범인이 꼭 그 죗값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미제 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를 좌절하게 하는 아주 작은 일에도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반응하며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양상,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모습 등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이코패스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그 반응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책감이 없으니 어떠한 질문에도 긴장을 하거나 두려워서 신체적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가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아무도 알 길은 없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